그날 저녁 119 상황실로 전화가 걸려왔다. 떨리는 남자의 목소리였다. 할머니가 숨을 잘 못 쉬세요. 집안일 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주소가 접수되고 출동 지령이 떨어졌다. 좁은 골목 끝 단독주택 앞에 앰뷸런스가 멈춰 섰을 때 비 온 뒤에 습한 공기가 복도처럼 길게 늘어져 있었다. 구급대원 서주원은 산소통과 들것을 들고 뛰어들어갔다. 거실 바닥엔 마른 체구의 노인이 옆으로 누워 있었고 두 남자가 허둥대며 둘러서 있었다. 하나는 안경을 눌러 쓴 중년, 하나는 넥타이를 풀어 헤친 사내였다. 방금 전까지 숨을 쉬셨는데 갑자기 안경 쓴 남자가 말을 더듬었다. 주원은 노인의 의식과 맥박을 확인했다. 맥이 없었다. 자동제 세동기를 붙였지만 기계는 냉정했다. 충격 권고 아님. 심폐소생은 끝내 반응을 얻지 못했다. 노인은 침묵한 채 더 깊은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다. 절차대로 병원으로 이송하는 동안 주원은 몸을 옮기다 문득 팔뚝에 퍼렇게 남은 멍들을 보았다. 얕은 것, 깊은 것, 마치 시간의 겹처럼 겹친 흔적들. 부딪혀 생겼다고 하기엔 모양이 이상했다. 손가락으로 누르면 다시 피가 올라오는 신선한 타박이 있는가 하면 이미 황갈색으로 변한 오래된 멍도 있었다. 응급실의 밝은 형광등 아래 의사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가족분들 잠깐만요. 혹시 최근에 넘어지신 적 있습니까? 넥타이를 느슨하게 한 사내가 고개를 저었다. 없던 일입니다. 어머니는 멀쩡하셨어요. 그냥 오늘 갑자기 부검 동의서가 오갔다. 노인의 사망 원인은 명확치 않았다. 하지만 법의학자는 간결하게 말했다. 타박 흔적이 비정상적으로 많습니다. 방어흔도 있어요. 수사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노인의 이름은 최복희, 동네에선 한때 비단집 사모님으로 불렸다. 가게를 팔고도 꽤 남은 재산이 있었다. 아들이 셋, 큰아들 최도윤, 둘째 최도영, 그리고 막내 최도원.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로는 넓지 않지만 손때 묻은 집에서 수국과 라일락을 가꾸며 살았다. 한 달 전 유언장을 고쳤다는 소문도 동네의 작은 슈퍼를 통해 돌고 있었다. 사건은 형사과로 넘어왔다. 형사 장우석은 오래된 서랍을 열듯 사건을 펼쳤다. 부검 결과표에 열을 따라가던 그는 늑골 일부 미세골절, 좌측 상환, 반복 타박, 소량의 폐부종 같은 단어들에 손이 멈췄다. 우연과 일상을 가장해 몸에 새겨진 폭력이 있었다. 우석은 현장에 다시 들어갔다. 비와 햇빛을 번갈아 맞은 마당의 장독대, 문턱이 다른 부엌, 약통이 수북한 식탁, 그리고 거실 한켠, 깨진 사기 접시 한 조각. 누가 접시를 깼습니까? 우석이 묻자 큰아들이 툭 내뱉듯 말했다. 치우려던 게 떨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남겨둔 거라 버리려고. 둘째는 담배를 자주 피웠는지 손끝이 누렇게 물들어 있었다. 형사님, 저희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사람이 쓰러졌는데 왜 자꾸 의심부터 하십니까? 의심은 직업입니다. 우석은 담담했다. 막내분은 어디 계시죠? 출장입니다. 지방 공장 쪽. 오늘 밤 늦게 올라온답니다. 큰아들이 대신 말했다. 그날 밤 막내 최도원이 경찰서에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장례식장에 간 사람처럼 말라 있었다. 형사님, 어머니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누가 어머니를?
당신 댁을 자주 들락거린 사람이 누굽니까? 최근 한 달만요. 도원은 잠시 망설였다. 형들이 더 자주 갔습니다. 유 원장 때문에 어머니가 저한테 조금 더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편찮으셔서 제가 모실 생각이었고요. 조금? 어느 정도죠?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집과 예금. 집은 제가, 현금은 셋이 비슷하게 대충 그런 얘기였어요. 어머니가 많이 미안해하셨습니다. 형들은 반대했죠. 저는 그만하자고 했습니다. 다음 날 마을의 구멍가게 주인 김 씨가 경찰서로 전화를 걸어왔다. 형사님, 그 집 큰아들이요. 며칠 전에 소리 높이는 걸 봤거든요. 그게 말이 되냐고, 차라리 팔아버리자고. 동생한테 듣지 말라고 크게. 경찰은 통신영장을 받아 119 신고 전후로 통화 기록을 들여다봤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둘째 도영이었다. 사망 전날 밤, 그는 모르는 번호 5개와 짧은 통화를 여러 번 했다. 그중 하나는 대부업체였다. 또 하나는 낯선 사람의 이름으로 된 계좌. 경찰은 이어 계좌거래 내역 제출 요구서를 보냈다. 막내의 계좌에선 정기적으로 소액의 생활비가 어머니 계좌로 입금되고 있었다. 큰아들은 들쭉날쭉, 둘째는 거의 없었다. 현관문 프레임에서 미세 혈흔이 검출됐다. 거실 카펫에선 희미한 발자국 패턴이 나왔다. 발가락 끝이 눌린 신발을 벗은 발의 모양. 그리고 카펫 아래 숨은 작은 금속물 손잡이가 휘어진 작은 목재 망치의 머리였다. 망치는 오래된 수리 도구의 일부였는데 머리에 인체 피부 조직이 미량 들러붙어 있었다. DNA는 복희의 것이었다. 형사과 조사실, 햇살이 칼처럼 유리창을 가르던 오후, 우석은 큰아들과 둘째를 분리해 앉혔다. 말의 결이 달랐다. 큰아들은 단정했고 둘째는 시큰둥했다. 우석은 큰아들에게 부검 사진 중 하나를 보여줬다. 팔 안쪽, 손톱 끝에서 손목으로 이어진 줄무늬 같은 상처. 이건 파지은입니다. 누군가를 밀쳐내거나 잡아채려고 손을 뻗을 때 생기는 자국이죠. 어머니는 싸웠습니다. 누구와 싸웠을까요? 큰아들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다. 형사님, 저희가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우석은 서류철을 덮었다. 유 원장. 그리고 빚. 둘째분의 대출 심사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보증 서류를 가져오셨더군요. 어머니 집을 담보로 이야기해보겠다고 말한 녹취도 있고요. 둘째 도영은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있더니 벌떡 일어섰다. 그건 말이라도 그렇게 한 겁니다. 실제로 한 건 없잖아요. 말은 때로 행동보다 무겁습니다. 우석이 조용히 말했다. 당신들은 어머니 댁에서 주로 무엇을 하셨죠? 청소도 하고 장도 보고. 큰아들이 대답했다. 청소한 집 치고는 먼지가 많았습니다. 우석은 웃지 않았다. 그날 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전화를 걸었죠? 조사실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어둠이 묵직하게 눌러앉은 숲 같았다. 우석은 통화 기록을 내밀었다. 차단 목록에 올라간 번호 하나. 둘째 아들. 통화 시간 32초. 이틀 전 밤 9시 14분. 막내 도원이 경찰서 복도에서 그 사실을 듣던 순간 손이 덜덜 떨렸다. 어머니가 둘째 형을 차단했다고요? 자주 취해 전화에 소란을 피웠답니다. 우석이 덧붙였다. 그런데 사망 당일
둘째분의 번호와 아주 비슷한 번호에서 119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끝자리가 하나 달랐죠. 제보에 따르면 동네 공중전화에서 일회용 유심을 쓰는 사람이 자주 보였다고 합니다. 어제도. 우석은 공중전화 옆 CCTV를 확인했다. 빗방울이 번지는 화면에 넥타이를 헐겁게 풀고 모자를 눌러 쓴 사내가 어딘가 울듯 웃듯 이상한 얼굴로 동전을 넣고 있었다. 둘째였다. 그의 어깨는 무너질 듯 내리눌려 있었다. 둘째를 다시 조사실로 들여놓았다. 그는 처음엔 부인했고 이내 의자를 박차고 소리쳤다. 뭘 그렇게 캐묻습니까? 어머니는 자백을 원치 않습니다. 진실만 원합니다. 우석은 낮은 목소리로 다음 사진을 꺼내 놓았다. 거실 장판에 찍힌 발자국과 둘째의 발바닥을 촬영한 비교 사진. 곡선이 기괴하게 일치했다. 그날 신발을 벗고 들어갔죠. 소리를 죽이려고. 둘째의 입술이 바스러졌다. 말 하나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 형이 먼저. 이윽고 고백은 부서진 대야처럼 쏟아졌다. 사흘 전 밤 큰아들과 둘째는 어머니 집을 찾았다. 막내가 유언장을 바꾸도록 부추겼다고 믿었고 어머니의 마음을 되돌리려고 했다고 적어도 말로는. 하지만 말은 곧 욕이 되었고 오래된 서랍이 열리듯 억눌러둔 과거가 튀어나왔다. 그래, 너희 아버지 병원비도 결국 도원이 냈지. 너희들 사업한다고 가져갔던 돈도 도원이 메웠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나머지는 너희끼리 알아서 살아라. 큰아들의 귀가 붉어졌다. 둘째는 탁자를 쾅 내리쳤다. 도원이. 도대체 그놈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 그 순간 어머니는 손을 뻗어 둘째의 손목을 잡았다. 떼어내려는 힘겨운 몸짓이 파지은을 남겼다. 큰아들은 둘째를 말리려다 어머니의 어깨를 밀쳤다. 노인의 몸이 뒤로 젖혀지며 문틀에 부딪혔다. 툭 하고 뼈에 울리는 소리. 둘째는 그 소리에 더 겁이 나서 오히려 더 거칠게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 침묵. 그들은 당황했고 시간이 굳어버렸다. 둘째는 119를 부르자고 했지만 큰아들은 지금 부르면 다 끝이다라며 말렸다. 그 말은 정확히 어떤 끝을 가리켰을까? 그들은 방을 정리하고 깨진 접시를 치우다 하나를 놓쳤다. 발자국을 남기고 결국 119에 신고했을 때엔 너무 늦었다. 그리고 거짓말을 준비했다.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멀쩡하셨다고. 고백의 끝에 둘째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화가 났을 뿐이고. 화는 칼과 같습니다. 우석은 메마른 목소리로 말했다. 깊이를 모른 채 휘두르면 누군가의 심장에 닿습니다. 큰아들은 끝내 묵비권으로 일관했지만 둘째의 자백과 물증, 그리고 막내의 알리바이는 빈틈을 막았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법정에 선 둘은 재판장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방청석엔 마을 사람들과 복희의 동창들이 앉아 있었다. 몇몇은 흰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다. 막내 도원은 마지막 진술에서 짧게 말했다. 유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셨던 건 아마 우리가 서로 기대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걸 잃었습니다. 다시는 못 찾습니다. 판결날 하늘은 맑았다. 유난히 맑아서 오히려 더 서늘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도원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메시지함 가장 위에 어머니가 있었다. 읽지 않은 메시지 하나. 도원아, 집에 오면 수국 좀 봐줘. 올해 꽃눈이 많더라. 날짜는 사흘 전 아침. 그는 그 메시지를 오래도록 바라보다 조용히 화면을 껐다. 수국은 아직 거기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꽃을 좋아하던 사람은 없다. 장례식은 소박하게 치러졌다. 도원은 빈소에서 낮과 밤을 구분하지 못했다. 조문 온 이웃이 종이컵에 물을 따라주며 말했다. 어르신이 자주 그러셨지. 자식은 서로의 그늘이 되어야 한다고. 햇빛이 너무 강할 때 숨어들 그늘. 도원은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합장한 손을 더 꼭 모았다. 그 손 사이로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그 사이의 빈자리인지. 사흘 뒤 형사 우석이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찾아왔다. 고인 물건 정리 중에 나온 겁니다. 봉투에는 얇은 원고지 몇 장과 노란 끈이 묶인 소책자가 들어 있었다. 표지엔 서툰 글씨로 적혀 있었다. 아들 도원에게. 우석이 자리를 비켜주자 도원은 조용히 첫 장을 펼쳤다. 도원아, 세상은 돈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도 그건 길을 닦는 흙 같은 거다. 집은 흙으로만 짓지 않는다. 들숨엔 향기가, 날숨엔 마음이 들어있어야 집이 된다. 너는 그걸 알고 있는 아이였다. 내 마지막 부탁은 하나다. 내 형들을 미워하지 마라. 미움은 내가 들고 가야 하는 짐이다. 그 짐은 가벼워지는 법이 없다. 내려놓아라. 대신 다른 집을 지어라. 너의 집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수국처럼 햇살이 닿는 만큼만 피고 그늘을 좋아하는 나무 옆에 서서. 글씨는 마지막으로 갈수록 작은 숨처럼 잦아들었다. 도원은 원고지를 접어 봉투에 다시 넣었다. 형사님. 네. 형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법이 할 일을 할 겁니다. 우석이 대답했다. 당신은 당신이 할 일을 하세요. 그날 도원은 집이었던 집으로 갔다. 정문을 열자 흙냄새가 먼저 맞았다. 마당 한쪽에 수국이 정말로 꽃눈을 잔뜩 달고 있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마른 가지를 잘랐다. 칼날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어느 가지는 썩어 있었고 어느 가지는 새순을 숨기고 있었다. 사람의 마음도 그럴까. 썩은 부분을 잘라낼 용기와 새순을 지켜볼 인내. 둘 다 필요했다. 며칠 뒤 도원은 변호사를 통해 어머니의 유언장 집행을 원한대로 하겠다고 알렸다. 형들의 목도 지켜주십시오. 변호사가 놀라 고개를 들었다. 정말요? 도원은 짧게 웃었다. 어머니가 원하셨을 겁니다. 대신 그 집은 팔겠습니다. 저는 다른 집을 지어야 하니까요. 그가 집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 일은 부엌에 오래된 유리창을 닦는 일이었다. 닦아도 오래 묵은 얼룩이 남았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한쪽 모서리가 유난히 맑아졌다. 그 투명한 사각형 너머로 골목 끝에 하늘이 보였다. 구름 한 점이 천천히 지나갔다. 형사 우석은 보고서를 접어 서랍에 넣으며 생각했다. 가족은 때로 가장 따뜻한 포옹이 되고 때로 가장 날선 칼날이 된다. 그 사이에서 사람들이 매일 걸음을 떼고 또 넘어지고 다시 일어난다. 그는 창밖을 보았다. 건너편 은행나무가 초록의 자루를 흔들었다. 바람은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 다만 지나간다. 그래도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이름 붙일 수 없는 결심 같은 것일 것이다. 누군가는 그 결심으로 꽃을 지키고 누군가는 그 결심으로 스스로의 칼날을 거둔다. 그날 저녁 도어는 새로 계약한 작은 원룸벽에 못을 박았다. 봉투를 조심스레 꺼내 어머니의 글을 액자에 넣었다. 그는 스탠드를 켜고 그 앞에 앉았다. 어머니의 글씨가 빗속에서 부드럽게 떠올랐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었다. 아주 오랫동안. 전화가 울렸다. 변호사였다. 유언장 집행 일정 알려드리려고요. 도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준비됐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그는 창문을 열었다. 저녁 공기가 얇은 푸른빛으로 방에 스며들었다. 수국은 이제 이곳에 없지만 새수는 어디에서든 나온다. 어머니가 말하던 그늘을 이제는 자신이 만들어야 했다. 그는 벽에 기대어 아주 작은 집을 마음속에 그리기 시작했다. 지붕은 너무 크지 않게, 햇살이 넘치지 않게, 바람이 들어왔다가 나갈 수 있게. 누군가가 들어와 잠시 쉬었다 갈 수 있게. 그리고 밤이 내려왔다. 어떤 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된다. 오늘이 그랬다.